저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다 참으며 오직 가족만을 위해 제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자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늘 회식이다, 출장이다 핑계를 대며 집을 비웠고 자식들은 엄마는 그냥 조용히 계세요 하며 제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들어가니 존재감이 줄어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끔찍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돼. 저러다 재산 다 잡아먹는다니까. 그 목소리는 제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자식이 내가 평생 모아온 재산 때문에 나를 집에서 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남편이었습니다. 몰래 숨겨둔 서류를 발견했을 때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제 모르게 땅과 예금을 다른 여자 이름으로 넘기려 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결국 나를 배신하는구나.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큰아들은 예전과 달리 저를 피했고, 둘째는 눈만 마주쳐도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이미 다 짜여진 듯한 불길한 기운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불쑥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혀 미안함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떠나야 아버지가 편해져. 그 말은 저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들은 비웃듯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발목만 잡잖아. 아버지 재산도 그렇고 다 우리 몫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비켜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제 살을 깎아 키운 아들이 저를 향해 그렇게 잔인한 말을 내뱉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온몸이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발밑에는 기름처럼 번들거리는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흘려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몸이 휘청하며 허공을 향해 떨어지던 그 순간, 저는 난간을 붙잡고 가까스로 몸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지만 제 귀에는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쪽에서 들려온 희미한 웃음. 그 웃음은 제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저 애가 정말 날 죽이려 한 건가? 제 손은 덜덜 떨리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이제는 모두 저를 지워야 할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계단 사건이 있던 날 이후 저는 매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어도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콧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늙은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 나한테 집만 되지. 그 말은 제 심장을 쥐어뜯듯 아팠습니다. 저를 향한 최소한의 애정조차 없음을 그날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밤늦게까지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손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길을 걸을 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기척이
스쳤습니다. 순간 강한 힘이 제 등을 밀쳤습니다. 저는 앞으로 휘청이며 길바닥에 쓰러졌고 그와 동시에 눈앞을 거칠게 스쳐 지나간 자동차 불빛이 순식간에 제 시야를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만약 불과 몇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갔더라면 저는 그대로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저는 겨우 고개를 들어 뒷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내연녀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불빛에 드러난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지켜보는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내 연녀의 입술이 미묘하게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은 서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날 직접 죽이려는 건가?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져 쏟아진 채소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던 날, 밤길에서 차에 치일 뻔했던 날, 그 모든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모든 위협이 제 자식들의 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느 날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사라져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했니?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작은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짐이에요. 아버지 재산도 이 집도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알아서 좀 사라지세요. 그 순간 제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피와 살을 깎아 키운 자식이 이제는 저를 지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혈압약을 챙겨 먹으려 약봉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알약의 모양이 낯설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제가 늘 먹던 약과는 전혀 다른 약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바꿔놓은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의 방에서 약국 봉투가 구겨진 채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약 종류가 적힌 종이에는 제 약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서 그 종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스친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날 서서히 죽이려 한 건가?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으며 끝내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이젠 다 내 적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서는 작은 불씨가 일렁이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거야.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어. 그날 이후 저는 매 순간이 전쟁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방에서 숨을 고를 때도 심지어 잠든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없애려 한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삼키며 버텼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 하나로 저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날 남편과 자식들은 결국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뒤에는 두 아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짐 싸.
오늘 안으로 나가라. 그 말은 번개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큰아들이 비웃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요. 아버지한테도 방해만 되고 우리한테도 짐이에요.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있으면 우리 목도 줄어들잖아요. 아버지, 지금 정리해야 돼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남편은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넌 이제 걸림돌일 뿐이야. 내 인생에 이 집에 더 이상 네 자리는 없어. 그 말은 제 심장을 무참히 찔러버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게 죄입니까? 남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 넌 끝났어. 지금 당장 사라져. 아들 둘은 제 옆에 다가와 억지로 제 짐을 꾸려 현관 앞으로 내던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문 앞에 서 있었고 차갑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에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이제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저를 가족이 아닌 짐으로 여겨왔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거리 한복판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제 모습은 한순간에 모든 걸 빼앗긴 초라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줌의 짐만 들고 쫓겨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속옷 몇 벌, 낡은 외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 홀로 서 있을 때 문을 닫는 소리마저 제 심장을 쪼개는 듯 울렸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설마, 설마 정말로 날 이렇게 내쫓을 줄이야. 몸이 떨려 발걸음조차 옮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이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지켜온 가정에서 나는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를 방황하던 저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찬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댁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철저히 고립된 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녘, 제 몸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처럼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츠린 채 깜빡 잠이 들었을 때 낯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낯선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그냥 잠깐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또다시 무슨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구나. 집안에서는 그 시각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연녀와 통화하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 곧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올 거야. 그 여자는 이미 내쫓았어.
이제 걸림돌은 없어. 그러나 그의 말은 아들들의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분노에 차서 작은 아들과 속삭였습니다. 봐라, 아버지가 우리한테 줄 생각이 없는 거야. 전부 그 여자한테 넘기려는 거다. 작은 아들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빼앗겨. 엄마를 내쫓은 것도 결국 우리를 속이려는 거였어. 거실에는 곧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버지, 우릴 속이실 겁니까? 내 놈들이 뭘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가 이렇게 컸을 것 같아? 그 여자한테 다 줄 거잖아요. 우리 몫은요? 서로의 눈빛은 독처럼 날카로웠고 식탁 위에 놓인 술잔은 바닥에 깨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들의 분노와 남편의 욕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집은 전쟁터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두운 길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눈앞은 아득했습니다. 길가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는 초라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하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심장은 고통스러웠고 영혼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작게나마 살아남고자 하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추운 거리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차갑게 식은 시멘트 바닥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자니 살아있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인들의 눈길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제게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가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쥔 작은 가방 하나, 그 속에는 낡은 옷까지 몇 벌 뿐이었습니다. 가정도 남편도 자식도 모두 제 손에서 흩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정말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 걸까? 그렇게 고개를 떨군 순간 낯선 그림자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따뜻하면서도 낮게 울리는 목소리.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랍게도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망설이다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춥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제가 아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시죠. 순간 낯선 이의 친절에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하던 제게 누군가의 도움은 곧 또 다른 함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남자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배신당해 봤습니다. 가족한테 믿었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압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그 말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꿰뚫고 있는 듯한 목소리. 저는 그제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제 손에 작은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을 합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명함을 쥔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버스 정류장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명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혹시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온갖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몸으로 갈 곳조차 없는 현실에서 그 명함은 유일한 빛처럼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뵙고 싶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 번 더 배신당할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무너진 제 삶에 다시금 희망을 붙잡고 싶은 갈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은 제 몸은 조금이나마 풀어졌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모금 삼키자 긴장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삶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겐 남다른 힘이 있습니다. 버려졌는데도 이렇게 살아남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버티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일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가.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시지 않습니다. 배신을 견딘 사람은 강합니다. 그 강함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줄 날이 올 겁니다. 그 말은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사리와 분노가 다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들이 내게 한 짓 반드시 돌려줘야 해.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눈물로만 살지 않겠다고. 다시 태어나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그 남자는 저를 단순히 도와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부동산과 투자업계에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따뜻한 손길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제게 더 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쫓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회를 읽는 사람은 배신도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버려지고 짓밟히고 내쫓긴 제 인생에 그 말은 처음으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건물 하나를 제 손에 맡겼습니다. 허름했지만 상권이 살아나는 골목에 위치한 상가였습니다. 이 건물은 겉보기엔 낡아 보이지만 머지않아 값이 치솟을 겁니다. 당신이 직접 운영하며 지켜보세요. 저는 믿기 힘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맡아도 되나요?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걸 잃어봤습니다.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 속이 요동쳤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다시 일어서야 해. 저는 온 힘을 다해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세입자들과 직접 부딪히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발로 뛰었고 사람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은 가치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성실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대단하다. 남편한테 버림받았다더니 스스로 건물주가 됐어.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여자가 아니야. 그 소식은 곧 남편과 자식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어떻게 건물주가 된 거야? 큰아들은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다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돼요. 작은 아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리보다 먼저 성공했다고? 그럼 이제 엄마가 가진 걸 빼앗아야죠.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곧 서로를 향했습니다. 남편은 내 언녀와 재산을 지키려 했고, 자식들은 서로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고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다. 그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나는 복수의 칼을 갈아 넣을 것이다. 제가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남편과 자식들의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겉으로는 하나 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저와 조력자는 남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저와 조력자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곳, 남편과 내연녀가 차 안에 앉아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설칠 줄은 몰랐어. 이대로 두면 모든 게 위험해져. 내 연녀는 차창 밖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제 앞으로 넘기세요. 자식들은 욕심만 부리지 당신 재산 지켜줄 마음은 없잖아요. 남편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모든 건 너와 나뿐이다. 바로 그때 다른 기둥 뒤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향해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들었지? 아버지가 우리 버리려는 거야. 내 연녀랑 짜고 재산 전부 넘길 거라고. 작은 아들은 주먹을 움켜쥐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아버지도 엄마도 그 여자도 다 우리 손으로 무너져야죠. 저는 옆좌석에 앉아있던 조력자를 향해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봐요. 저 아이들 눈빛 좀 보세요.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조력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이제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할 겁니다. 며칠 뒤 같은 지하 주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몰래 서류를 훔치려다 남편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큰아들은 피가 맺힌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릴 키운 건 엄마였어요. 당신은 언제나 내 연녀만 쫓아다녔잖아요. 작은아들도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내 연녀한테 빠지세요. 그 여자한테 다 줄 거면 차라리 우릴 죽이고 가세요. 서류가 찢기고 술병이 깨지며 주차장은 지옥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의 손이 멱살을 움켜쥐고 욕설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저와 조력자는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칼은 내 손에 있다. 조력자는 제 손등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걸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끝내야죠. 남편도 자식들도 내게 돌려준 고통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하듯 터진 그 싸움은 곧 세상 밖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남편의 내연녀 문제와 자식들의 재산 다툼이 들통난 순간 그들의 왕국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내 연녀와 재산을 지키려다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가 붙잡으려 했던 내연녀마저 돈을 챙겨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다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는 결국 모든 걸 잃고 빈손으로 거리에 내던져졌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배신하며 욕심을 부리던 그들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가 다 빼돌린 거잖아. 거짓말하지 마. 네가 먼저 훔쳤잖아. 재판정에 서 있는 두 아들의 얼굴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물든 낯선 괴물 같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차갑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지. 나를 내쫓던 그 순간이 너희 인생의 종말이었다는 걸. 조력자는 제 곁에서 늘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사업 기회를 넓혀 주었고 투자와 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내도 무시당하는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조력자가 일러준 길을 따라 투자와 관리에 성공했고 여러 건물을 가진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 목소리를 막지 못했고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거울 앞에 서면 예전에 초라한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얼굴을 보며 당당히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짓밟으려다 스스로 무너졌다. 그 사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병든 몸으로 낡은 방 한 구석에서 외롭게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에게 끝까지 등을 돌리고 남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배운 삶을 바탕으로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행복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제 스스로가 만드는 거였다는 걸.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